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들은 아직도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중이었죠. 남편 준호는 31살로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서야 했고, 저녁에는 보통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아내 수진이는 29살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습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아서 준호가 출근한 후에도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가끔은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어서 오후에 외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집안일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이었어요. 이들의 신혼집은 전세로 얻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아직 가구도 부족하고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둘만의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집 꾸미기에 열중했고, 준호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죠. 거실에는 아직 작은 소파 하나와 텔레비전만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준호와 같은 나이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어요. 준호와 민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룸메이트로 지내며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군대도 다녀왔고 취업 준비도 함께 했죠. 민수가 카페를 열 때도 준호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준호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민수가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기도 했고, 신혼집 이사할 때도 직접 와서 도와주었죠. 수진이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가끔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거나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와 절친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더없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세 사람 모두 서로를 편안하게 여겼고 어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민수가 종종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카페 일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거든요. 수진이는 늘 반갑게 맞아주었고 간단한 안주를 준비해서 세 사람이 함께 담소를 나누곤 했죠. 이런 일상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이라 분위기를 잘 띄워주었고, 수진이도 그런 민수를 편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수가 평일 낮에도 가끔 집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출근한 후 혼자 있는 수진이를 위해서라며 커피나 간식을 들고 오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민수가 워낙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점차 익숙해져 갔죠. 민수는 수진이가 디자인 작업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세 사람 모두는 이런 상황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류라고 여겼거든요. 준호도 민수가 수진이를 챙겨주는 것을 고마워했고, 수진이도 혼자 있을 때 민수가 찾아오면 적적함이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진이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던 수진이가 준호가 출근한 후에도 침대에서 더 오래 머무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준호와 함께 아침을 먹고 그가 출근하면 바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고 나면
수진이는 다시 이불을 덮고 1시간 정도 더 누워있곤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씻고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늦어졌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수가 평일 낮에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 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찾아왔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거나 새로운 원두를 가져다 주러 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지만 민수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민수가 오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처음에는 주로 준호 이야기나 일상적인 주제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수진이의 작업 이야기나 민수의 카페 운영 경험담, 그리고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민수와 대화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직장일로 바빠서 집에서도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수는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또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서 수진이의 작업에 대해 진지하게 들어주고 의견을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민수가 오는 시간이 점점 일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대략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나타나서 점심시간 즈음까지 머물다가 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무의식 중에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었죠. 민수가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준비하고 거실을 정리하곤 했어요. 준호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낮에 들렀다는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혼자 있는 아내를 챙겨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진이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선이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났고 웃음소리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수는 수진이의 작은 변화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수진이도 민수가 오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 때 수진이는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현관 쪽을 신경 쓰고 있었고 민수가 벨을 누르자 마음 한편이 안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낯설었지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 일을 하다가도 자꾸 수진이 생각이 났고 시간만 되면 핑계를 만들어서 그녀를 찾아가고 싶어 했어요. 수진이와 나누는 대화가 점점 더 의미 있게 느껴졌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이런 감정의 변화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 사이의 자연스러운 친밀감이라고 여겼을 뿐이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용히 깊어지는 법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민수와 수진이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민수는 거의 매일 같이 수진이를 찾아왔고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였던 만남이 어느새 오전 내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출근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매일 7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8시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시 10분쯤이면 어김없이 수진이의 집
현관벨을 눌렀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수진이도 이제는 민수가 올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하고 나면 바로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 편한 집 옷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냈는데 요즘에는 민수가 올 것을 생각해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곤 했습니다. 화장도 가볍게나마 하기 시작했죠. 민수가 가져오는 커피나 간식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카페에서 만든 간단한 커피 정도였는데 이제는 유명한 베이커리의 케이크나 고급 원두로 직접 내린 커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런 민수의 세심함이 고마웠고 점점 더 그의 방문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나 준호에 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결혼 전 연애 경험이나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수도 자신의 과거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수진이의 집안일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민수가 오고 나서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죠. 때로는 민수가 가고 나서도 하루 종일 집안일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진이의 디자인 작업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민수가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작업 효율이 예전만 못했어요. 마감이 있는 프로젝트도 점점 미루게 되었고 클라이언트와의 약속 시간도 가끔 놓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런 변화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민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카페 운영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수진이를 보러 가는 일이 잦아졌고 카페에 있을 때도 자꾸 수진이 생각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매장 관리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실 소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대화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커피잔을 건네주거나 받을 때 손이 스치는 일도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 모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수진이는 민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또한 수진이를 바라보는 민수의 시선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이런 관심과 애정이 수진이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민수 역시 수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그녀가 보여주는 작은 표정 변화들도 모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수진이와 대화할 때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이런 감정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라는 존재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지금처럼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과 설렘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언젠가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7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현관 CCTV 녹화 파일이 용량 부족으로 일주일 후면 자동 삭제된다는 안내였죠.
준호는 혹시나 해서 보안상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심시간에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최근 녹화 파일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관리사무소를 찾은 준호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일주일간의 현관 CCTV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수진이가 출입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준호의 출근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각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찍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카페 출근길에 잠깐 들른 것일 수도 있고, 수진이에게 급한 용건이 있어서 일찍 찾아온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민수가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일정했어요. 준호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30분에서 40분 후에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민수의 카페는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왜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수진이를 찾아가는 걸까요? 그것도 거의 매일 같이 말이에요. 준호는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에게 민수가 오늘도 들렀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별다른 이상함 없이 민수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갔다고 답했죠. 준호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괜한 의심으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며칠 전까지 있었던 와인 한 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 와인은 준호가 회사 상사로부터 선물 받은 꽤 비싼 것이었는데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수진이에게 와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민수가 며칠 전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길래 함께 마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다음에 똑같은 걸로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어요. 자신과 상의도 없이 그런 비싼 와인을 민수와 함께 마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에서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했다며 준호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단추는 준호의 셔츠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셔츠를 확인해 봤지만 그런 스타일의 단추가 달린 옷은 없었어요. 수진이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혹시 민수의 셔츠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요? 민수가 집에 와서 옷을 벗었다가 입는 과정에서 단추가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추악하게 느껴져서 그 생각을 억지로 지워버렸어요. 준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온 민수를 의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준호의 결혼을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고 지금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한 수진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부로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상한 징조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민수의 방문 패턴도 그렇고 사라진 와인도 그렇고 정체불명의 단추도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수진이를 바라보면서 혹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의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모두 추측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구와 아내를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행동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도 예전만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신혼 초기에는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수진이가 달려와서 안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멀리 인사만 하고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호는 이런 변화를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진이는 준호의 회사 얘기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에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준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별일 없었다며 짧게 답하곤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준호의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피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안으려고 하면 은근히 몸을 빼거나 다른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죠. 수진이는 피곤하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준호의 접근을 거부했어요. 준호는 이런 수진이의 변화가 신혼생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급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진이는 준호에게 매우 애정 표현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수진이가 민수와 나누는 대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저녁에 집에 들를 때면 수진이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는 별로 하지 않던 웃음을 민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터뜨렸죠.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준호는 마치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나누는 대화에는 준호가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둘만 아는 농담이나 암시적인 표현들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 민수가 오늘 오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수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준호가 무슨 얘기인지 물어봐도 별것 아니라며 대충 넘어갔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새로운 원두를 가져왔다며 커피를 내려주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오전에 마신 것보다 맛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웃으면서 그때는 분위기가 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그들이 언제 함께 커피를 마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수진이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준호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메시지가 오면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준호가 궁금해서 물어봐도 광고 메시지라거나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이라며 대충 답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수진이는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상의 디테일들에서도 이전과 다른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수진이는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이전에는 전혀 듣지 않던 음악을 자주 틀어놓곤 했어요. 그런 음악들은 대부분 민수가 카페에서 자주 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의 옷차림에서도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일 낮에 집에 있을 때도 예전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할 때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는 일이 많았어요. 집에서만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진이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퇴근해서 수진이를 안았을 때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그 냄새는 민수에게서 맡은 적이 있는 냄새였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에게 새로운 향수를 샀는지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그냥 샘플을 써봤다며 대충 답했어요.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황상 의심스러울 뿐 명확하게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성급하게 행동해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자신의 의심이 틀렸다면 수진이와 민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호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일 밤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한계에 달했고, 직장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상사로부터도 몇 번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호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반차를 내고 오전 중에 집에 들어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만약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다면 수진이에게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에게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척하다가 근처 카페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죠. 8시 10분쯤 되자 예상했던 대로 민수가 아파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준호는 15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쇠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장 옆에는 민수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민수가 신고 다니는 그 운동화가 확실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실 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침실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침대 위에는 수진이와 민수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고 옷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초 동안 준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준호의 존재를 알아챘어요. 침실 문 쪽을 보다가
준호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도 민수의 반응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고개를 돌려보니 준호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불로 몸을 가리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으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했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민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발견했던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고 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외로웠고, 준호가 너무 바빠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수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의 변명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외로웠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면서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준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했고, 준호를 배신한 것에 대해 죽을 죄를 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사과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짜로 미안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는 두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집을 나갔고, 수진이는 침실에 남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준호도 집을 나와서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와 민수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거든요. 준호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1시간 정도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이제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들어오자 다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사정도 있었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단지 외로웠고, 준호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변했다고 했어요. 준호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외로웠다는 것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왜 자신과 먼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수진이는 준호가 너무 바빠서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이것이 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와 깊은 감정을 나눈 것은 맞지만 준호를 배신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고, 언젠가는 정리하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수진이에게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준호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한 달 전부터라고 인정했어요. 민수가 매일 아침 찾아온 것도 맞다고 했고 그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한 달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속아왔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수진이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배웅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녁에 맞아주면서 반갑다고 인사했던 모든 것들이 연기였던 거죠. 준호는 더 이상 수진이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이런 배신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당분간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당일 상담 예약을 잡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수와 수진이의 불륜 사실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준호의 목격 증언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진이와 민수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준호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난 한 달간의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주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민수가 거의 매일 같이 준호의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의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민수의 휴대폰 기록도 마찬가지로 확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또한 민수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어요. 상간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배신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온 준호는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고 법적인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최소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고시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진이와 민수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고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아파트 CCTV 영상과 통신사에서 확보한 휴대폰 메시지 기록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에는 둘 사이의 불륜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가득했죠. 법원의 이혼 소송과 함께 민수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준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10년 넘게 이어진 친구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배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민수의 아내 영희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녀도 이 배신의 피해자였으니까요. 준호는 영희를 직접 만나서 민수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준호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충격에 빠졌어요. 민수와 결혼한 지 3년이 된 영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민수와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민수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어요.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부모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죠. 수진이의 가족들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이의 부모님은 딸의 행동에 깊은 실망을 표했고, 준호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의 언니는 준호를 직접 찾아와서 동생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동료들에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혼 절차 때문에 가끔 법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준호를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준호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민수의 카페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카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갑작스럽게 가게가 문을 닫는 이유를 궁금해했고, 점차 진실이 알려지면서 민수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수진이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맺었던 인맥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 클라이언트들은 수진이와 일하기를 꺼려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일거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보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도 준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했지만 준호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을 배신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준호가 수집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수진이나 민수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수진이의 유책으로 확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준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에 대한 상간소송에서도 준호가 승소했습니다. 민수는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카페 사업 실패와 이혼 과정에서의 비용, 그리고 상간소송 배상금까지 겹치면서 민수는 파산 직전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업무에 더욱 집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주말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등산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준호는 이번 일을 통해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소중함과 동시에 위험성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혼 후 원래 살던 집을 나와서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일거리도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내와 이혼했고 사업도 실패했으며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수진이와 민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때 행복했던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배신, 사랑과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어요.